수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건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무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굉장히 좀 떠들썩한 모습 영상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셀프 출두했지만 퇴짜. 그렇죠. 조사를 못 받은 거예요. 조사를 해달라고 갔지만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갔을까가 이번 이슈의 제목입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의 모습이 있는데요. 또 다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내년 6월에는 저를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소영일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 일정이 뭔가 꼬여버려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걸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훈장을 2개나 받았다는 부분까지 오늘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귀를 잡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모습 사진으로 좀 실려 있는데요. 이 사진 앞에 보시면 그 검찰 청사 앞에서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잖아요. 전화를 뭐 통화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담당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표현을 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풍선, 생각풍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오늘 오전 송영길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여기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검찰청사를 갔을까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됩니다. 자, 패널분들께 미리 질문 좀 드렸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을 추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쓰실까? 자, 다 되신 분은요,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5분 모셨어요. 5분을. 5분 모셨는데 한 분씩 한 분씩. 가장 먼저 쓰신 분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은 3부작 쇼 다음은 그러면 지금 본인이 스스로 쇼를 한다 생각을 하고 다음도 생각한다 이 뜻입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오늘 검찰 수사가 안 된다는 걸 뭐 모르고 가지는 않았을 검찰도 겁니다. 미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웃집 동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점에 가는 것도 아니죠. 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사 어떤 순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정건 그 부총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내구 이제 감사 수사를 했고 그 예. 이후에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윤관석, 이승만 의원 소환 여부를 이제 조율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특정된 10명에서 20명 의원들 돈 받은 의원들 뭐 수사 여부를 또 할 거고 예. 사실은 당시에 당 대표 후보로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마지막 수사 단계를 밟을 건데 지금 가서는 뭐 아무런 수사가 안 될 것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간 것은 저는 3가지의 목적 즉 본인이 이만큼 당당하다. 두 예.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를 뭐 이렇게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예. 그런 어떤 것. 그다음에 3번째 종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뭐 도저히 우려 이런 게 뭐 없기 때문에 예. 뭐 구속영장을 어떤 기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오. 사실은 뭐 구속영장은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구속영장이 있죠.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러한 어떤 송영길 대표의 어떤 쇼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한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면서 저 속에는 이거 다음에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여줬는데 다음은 뭘 보여줄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요 물음표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네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은 많은 걸 집어넣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책임이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의 논평과는 별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예. 무거운 책임, 죄가 있다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많은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조기 귀국을 독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올 거다, 들어오더라도 7월 달에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당대표를 역임했던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예. 상임 고문직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인사 참사가 생기고 외교 참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여러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깔려 죽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법원에서 다퉈보자 이렇게 덤비는 형국에서 사실상 정치권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예. 사라진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나름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저런 모습은 일정 부분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회창 총재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스스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자진 출석을 했던 이전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조기 귀국, 탈당, 뭐 수사기관 협조 이 연장선상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읽어볼 만한 측면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검찰 측은 조사를 안 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간 거는 본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오늘 행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아까 영상도 있었는데 자막으로 잠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프랑스에서 훈장 2개 받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자막 좀 볼까요? 예, 거기 보시면 지금 자막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자막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영상도 그렇고요. 소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청에 나오면서 이게 이제 무사히 됐어요, 조사가. 그리고 약식으로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프랑스에서 훈장 2개를 받은 유일한 한국 정치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하다. 여기는 프랑스에선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선 이런 대우를 받는다. 아마 이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얘기를 꺼낸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판넬 2분이 설명하시고 3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잠시 영상이 준비된 게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2분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영장 기각된 직후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 한 열흘이 넘었죠. 예. 아직도 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하는 식의 거의 불법적인 방법으로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방식의 어떤 무차별적인 수사 그 한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가. 그래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요. 또한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나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고 도주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예, 뭐 예.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나오셨죠. 한 분은 언론인 출신, 한 분은 검찰 출신. 각각의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본 것 같기도 해요.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께서는요. 야당 탄압, 기획수사 이런 내용 쓰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 저렇게 출석을 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출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된 여론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수사가 부당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그런 프레임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너무 좀 구체적이고 여론의 반응이 냉담하니까 곧바로 그 프레임을 철회하고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탈당을 했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 이거는 검찰의 그 야당 탄압이고 의도된 기획 수사다. 오늘 송 대표가 검찰청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의 핵심도 이겁니다. 결국엔 별건 수사로 내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하명을 받는 부서에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빨리 공안부로 넘겨서 수사를 해라. 근데 본인이 어쨌든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 수사를 하라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반복해왔던 그런 프레임을 세워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오늘 출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입장과 그냥 대동소이하게 이번에 또 그 방향으로 가서 반발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소상하게 어쨌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구체적으로 검찰이 과장하고 있는 건 뭐고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 일제 얘기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나를 구속시켜라. 그렇게 좀 막연하죠, 사실. 네, 막연하고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지지층의 여론을 결집시켜서 정면 돌파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 맥락일까요? 아까 김의겸 의원도 약간 그런 설명을 했는데 무차별 수사, 불법 수사 이런 취지의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민주당의 기류일까요? 이것도 민주당도 역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민주당 전체의 당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개인적인 논평일 수도 있고요. 불법 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서 실체가 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 생각풍선에 들어갈 만한 표현으로 갑분싸라고 쓰셨어요. 예,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이거에 젊은이들의 약자인데요. 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를 서두르면 이를 망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자진 귀국한 모습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다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철저히 모르쇠, 측근이 죽어나가도 조문도 가지 않고 9박 10일 여행 간 사람도 모른다 하는 그 자기 방탄을 위해서 철저히 모르쇠 전략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건 좀 대비되는 모습이다. 저는 여기서는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출두는 좀 갑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정치인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누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내가 날짜를 결정하고 내가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의 정점인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훈장을 2개 받으시고 이런 이만한 이 정도의 급량이 되는 정치인은 검찰 출두의 날짜를 자진 출두할 수 있을 정도는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그쪽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네요. 네, 저는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권력자의 오만함의 하나의 단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아까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이재명 대표와 달리 저를 구속시켜라 또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셨으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아주 OX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검찰 출두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까지 예.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예. 또 민주당에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의겸 의원 등등의 얘기를 보면 결국 조심스럽지만 결국 야당 탄압 매뉴얼을 또 가동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이렇게 짙은 상황에서 예. 또다시 야당 탄압 매뉴얼을 돌린다면 이건 100% 역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는 이미 무슨 선거하는데 돈 봉투 돌리는 거를 관행이야. 그럴 수 있어. 몇 년 전에 모 정치인이 예전에는 음주하고 술 한잔하고 운전하는 거 괜찮았어 그러다가 굉장히 큰 역풍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세상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구태가 있다는 것을 왜 다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야. 이런 뉘앙스는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 고개 숙이고 또 고개 숙이고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소환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려받아야 된다. 관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더욱 외면받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갑분싸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오늘 모든 정치 뉴스를 잡아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을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정훈 의원께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일석삼조라고 쓰시고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면은 3조니까 아까 홍석준 의원님이 3부작 쓰신 거하고 뭔지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제 여기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예. 차 타고 오면서 내일 모레 제가 지금 변호사로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 그 검사실하고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왔거든요. 조사 받는 일정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예. 지금 그 목요일 날 검사님 연가라고 해가지고 그 수요일 내일 갑자기 이제 10시 반으로 이렇게 세팅. 연가라서 빨리 하기로 했군요, 하루 당겨서. 네, 하루 세팅을 하고 좀 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저기 가면 당연히 거부될 거 알고 갔었죠. 아니 가서 지금 등록 안 되셨는데요, 라는 그렇죠. 소리가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요. 오늘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가시면 등록되셨네요. 네, 그 소리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검사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서울 고검에 기자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기자회견 장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른 거죠. 회견 장소를 거기로 정한 거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기자회견 장소로 고른 것이고 조금 소위 말하는 가라스윙을 한 거죠. 가라스윙을 한 것이고 결국 아까 책임 문제 말씀하셨는데 의무방어전을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당대표로서 지금 뭔가 당원들에게 또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내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는 현장이 필요했던 거죠. 업무방어전을 했는데 우리 아까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일석삼조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여론전을 하고 있구나, 쇼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갑분싸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기식 변호사께는요, 법조에 계시니까 추가 질문 제가 짧게 좀 드릴게요. 짧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향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불구속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정치인에 대한 어떤 구속 사유에서 도주 우려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증거 인멸과 범죄의 중대성이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행동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언제쯤 소환 통보를 할까요? 당대표를 지냈던 분에 대한 소환은 검찰이 그렇게 쉽게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찍어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다 조사가 다른 조사 끝난 뒤라 가능하다는 지금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은 계속 중간에서 지금 말을 닫아버리면
상선에까지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탈자가 나와야만 예. 송 대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쉽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 부릅니다.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걸릴 그러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데 오늘 갔으니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다음에 어떤 또 행보를 보일까? 또 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예. 가라스윙 2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은 장면이어서요. 정치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5분 패널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팻말 다 내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아시겠죠? 어떤 분이 등장하시는 건지. 당선 다음 날 의원실에선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녹취는 어쩌다 유출이 됐나 이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선이 된 게 3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3월 9일 아마도 의원실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유출이 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많은 분들이 뭐 듣고 깜짝 놀라신 분도 있고요. 이게 무엇인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등장하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바로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의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에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된다고.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도.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일단 정신부터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된 거예요.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거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공천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안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 녹음 파일, 녹취록이 어떻게 공개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을 좀 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당사자는 그와 같은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이 유출 경위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상황은 되게 좀 뭐 얼추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뭐 머릿속에 그려집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태영호 의원실에서 녹음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 책임은 태영호 의원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거를 의원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의원이 시키지도 않은 녹음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고 유출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마 악화시키겠죠.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만 해도 5번의 직원 채용 공고가 국회에 보좌진 채용 공고란에 나와 있어요. 5명이 교체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5번의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좌진이 많이 자주 바뀌는 방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간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제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태영호 의원실 보좌진 모집 공고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자주 바뀌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현역 의원분들 오늘 유독 오늘 많이 나와 계세요. 일단 전재수 의원님. 예. 이게 아무리 봐도 보좌진 앞에서 한 말이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됐고요. 녹음된 내용이 밖으로 이른바 샜어요. 자, 유상범 의원께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대충 그려진다 얘기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안 따르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때로는 공익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국익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인권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위계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다거나 또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종부리듯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회관에 이제 국회에 뭐 여의도에 어떤 의원실이 어떻다 이런 소문은 쭉 나와 있거든요. 태영호 의원실이 그 중에 아마 한 군데로 대략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함께 일하던 보좌진 중 일부가 저 이제 녹음을 했고 녹취록을 아마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보여집니다. 그만두고 떠난 보좌진이 했다라고 그렇겠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저것은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책임입니다. 국회의원 본인의 책임이고 저것은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영호 의원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일을 분담해서 돕고 도와주는 관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뭐 동지적 관계인데 그것을 뭐 상명하복이 지배를 하고 뭐 이게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무실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조정훈 의원님은 지금 이 내용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이렇게 공개가 되고 녹음이 되고 이 상황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뭐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 너무 뼈를 때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정치 의정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저희 보좌진 전원과 함께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적 동지로서 의원실 안에서의 그 의원과 보좌진과의 회의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속살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보호한다고 같이 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요.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깨졌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저도 반면교사하게 됩니다. 과연 태영호 의원실만 저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저 의원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님하고 조정훈 의원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약간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녹음 그리고 이후에 이게 공개가 됐는지는 일단 추정은 됩니다만 아직 정확한 거는 좀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 하고요. 이번에는 이 녹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의 문제를 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진복 정무수석 오늘 국회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바 없다고.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무 개입 의혹이 어쨌든 불거진 건데 개인의 사과로 끝내도 문제 없으시다고 보시나요? 당무 개입을 한 게 없는데 뭘. 어쨌든 녹취록에는 이제 관련 그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고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어쨌든 보좌관한테 그런 얘기를 지어낸 건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당신들이 생각하실 부분이고 내가 생각할 부분 아닌 것 같은데 일본 문제라든지 공적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2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했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은 무슨 공천 얘기 꺼낸 적 없다. 그리고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옹호 발언하다 이런 거 얘기 꺼낸 적 없다. 전면 부인입니다. 자, 그럼요. 이에 앞서서 태영호 최고위원도 해명을 내놨거든요. 목소리가 아니라 입장 글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진복 수석 언급한 사실이 없다. 요거는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본인 발언은 무엇인가? 제 발언은 보좌진 안심시키고 의정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 근데 단순히 과장이라고 하기에는요, 사실이 아닌 거면 아닌 거지 과장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과장이 섞인 내용,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를 좀 인정한 것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 녹음 파일에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뭔가를 듣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3월 9일 이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것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뭐 우리 터플로 치면 한 96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영어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높낮이, 인토네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점에 가서 강조하고 퍼즐을 할 거냐 이런 건데 그 기술적인 측면을 완전히 소화하시고 하더라고요. 뭔가도 극찬을 했죠. 그리고 앞선 영어는 자기는 엄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태영호 의원의 얘기. 글쎄요, 과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 좀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장이라는 건 굉장히 완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 얘기가 사실이라면 보좌진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팔아서 내 공천에는 문제가 없으니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말이 사실이어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진복 수석을 만났더니 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엄호하고 방어하지 않느냐. 공천 걱정 많이 하신다는데 공천 걱정할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공천이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고 당무 개입을 안 한다 이렇게 이진복 수석이 말씀하셨는데 이진복 수석의 당무 개입 논란이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시절에 일요일 날 국회를 찾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당대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이진복 수석이 했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 태영호 의원의 저 녹취록의 파장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걱정 내지는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도 걱정이 가장 많은 것도 국민의힘 내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에 공천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공천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2016년에 진박 공천이 한번 논란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로 인해서 실형 2년형까지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태영호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물러나라. 그리고 당무 개입에 대해서 진상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양쪽에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충 덮고 넘어갈 텐데 이게 덮고 넘어간다 그래서 덮일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당대표 체제가 자율적인 어떤 이 정치적 운신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대통령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에 충분한 거죠. 최기식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이 반응과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하고 집권 여당하고 사이에 뭐 소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천을 매개로 해서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진복 수석도 아니라고 하고 또
또 지금 태영호 최고도 지금 과장되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마당에서 일단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뭐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녹취가 만약에 뭐 수석과 최고가 뭐 대화가 아니라 직접 설명이라고 대화라면 더 정확하겠지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대화가 밖으로 유출되는 사태는 아까 앞에 두 분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저 자신도 지금 사무실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저를 많이 또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다들 그냥 돌아보게 된다 이 말씀 꼭 하시네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태용 의원은 어제 요 내용이 보도가 된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고 오늘은 아직 입장이 없는데 본인이 과장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장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당해서 지금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태영호 의원이 김재원 의원과 더불어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제 어제 올라갔고, 구체적인 심사는 이제 5월 8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떤 미묘한 시점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뭔가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되는 또 문제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지금 타이밍 시점적으로는 태영호 의원한테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은 태영호 의원 어떤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이야기 과장됐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도 이야기 이 말이 이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맥락을 보면은 지금 이진복 수석이 지금 있는 이런 시점에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몇 마디 뭐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강남같이 저희 당이 절대적인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강세 지역에서 당신 그 최고위원회에서 말 잘하면은 특히 한일 강제징용 이거 말 잘하면 공천 받을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내용 지금 녹취록의 내용은 그거란 말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그 최고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저는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고 단지 이제 뭐 최고위원 됐으니까 덕담으로 뭐 열심히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태영호 수석이 좀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보좌진한테 강남갑에 좀 다음 공천에 아무래도 좀 보좌진들이 좀 신경 쓰니까 뭐 정무수석이 이 정도 이야기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과장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저는 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없는 내용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뭐 이 상황을 보면서 어제 녹취록을 들은 국민들은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명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저 두 분은 국민들로부터 꿀밤을 세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꿀밤을 세게 맞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그거야 뭐 남의 당의 얘기라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을 향한 이제 총선 국면, 공천 국면이 발생하는데 저런 공천 관련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지금 민감한 이슈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환부를 넓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한 적 없다, 뭐 사실관계 아직 확인 못했다 하는 정도로 무게고 넘어가면 이 환부는 조만간 또 터진다. 저는 우리 최기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는 거, 뭐 당정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가 된 이유는 저 공천이라는 조건부 요구가 들어있는 건데요. 무척 부적절했죠. 그리고 말하신 분이든 듣는 분이든 그런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었고 해석했다라는 그 자체가 저 대화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저는 꿀밤을 크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답게 진짜 당을 위해서라면 제 당은 아니지만 환부를 넓게 도려내는 행위가 없으면 이건 또 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발칵할 일이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꺼낸 태용호 최고위원은 뭔가 이렇게 또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참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공천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없다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과장해서 얘기한 거라고 입장을 내셨는데 없다고 그러면 있다 그래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태영호 의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녹취록에서는 공천 관련 발언 본인이 과장했다면서. 근데 그 과장해서 말한 거라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뭐 없다고 보시는지. 일각에선 대통령의 뭐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아니 개입한 팩트가 갖고 얘기하지. 당무 개입을 안 했는데 했다고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어떡하니? 근데 녹취록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이진복 수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질문하세요? 녹취록 자체는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하는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황이라는 게 뭐 정황이지? 공천 관련 발언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그러면. 뭐 질문과 대답이 도돌이표 같죠, 그냥 반복되는.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경쟁 정당의 당 대표가 아침에 저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도돌이표 대답을 계속했거든요. 김기현 대표 지금 진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 화면을 봤지 않습니까? 예. 아니 한마디면 끝날 이야기를 기자들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몇 번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질문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이죠. 김기현 대표의 난처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김기현 당대표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 또는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오롯이 100% 자신의 힘으로 당대표가 됐다면 예. 자신의 정치력과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서 당대표가 됐다면 예. 당의 영이 저렇게 서지가 않겠죠. 지금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최고위원들이 사고치고 흔들리고 최고위원들이 또 사고치고 본인이 저 해결해야 되는 끊임없이 최고위원들이 사고치고 흔들리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의 영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이 필요하다면 장애물도 치워주고 필요하다면 당헌 당규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룰까지 바꿔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정가원 목사까지 이래가지고 이게 당 대표가 돼놓으니까 예. 당이 영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답변을 해주면 기자들이 저렇게 물을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경쟁하는 정당 사이에 작용, 반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쪽 정당이 잘하기 경쟁 시작하면 다른 정당도 잘하기 경쟁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윤석열 사당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사당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삼권 분립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추후에 공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바로미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주 의원님 네.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홍석주 의원님 지금 네. 전재수 의원님이 당대표의 영이 안 서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일부 좀 나온 게 좀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이 당무 개입이라는 면에서 물론 이 사안 자체는 분명히 이제 잘못됐고 예.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공천에 뭐 이러쿵저러쿵 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당정청 협의라는 것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사안을 떠나서 당무 개입이라고 이런 어떤 보면은 그러면 민주당 시절에 예를 들면 21대 공천을 보면 친문이 대거됐죠 공천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 중에 19분이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일정 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사람이라든지 정책 간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 같이 개별적인 사안 특히 공천의 문제가 언급돼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뭔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 대통령실과 여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당 같이 가는 이 상황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셨는데 조정훈 의원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뭐 김기현 대표에게 그냥 프렌들리한 그냥 우호적인 조언을 한 가지 드리면 저런 질문 내일 받으시면 매우 부적절한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관련자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거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오후에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어떻게 보면은 즉석, 약식, 간담회 형태를 지금 가졌거든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 테이블에 있는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건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간담회가 사실은 어제까지 예고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게 미정인 상태에서 뭐 약간 깜짝 등장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심을 먹은 건데 뭐 김밥 그리고 이 민초 아이스크림도 오늘 뭐 메뉴가 좀 있었다 그러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요거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용산공원을 지금 일부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공개를 좀 했어요, 언론에. 그 이제 공개에 맞춰가지고 현 정부가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강조했던 게 이제 개방 소통 이런 거예요. 그런 면모를 이제 다시 한번 보이고자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정식 기자 간담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출입 기자들 전체가 참여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 정부가 내세웠던 취지, 그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구중궁궐에 대통령이 외롭게 앉아가지고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거나 국민들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던 거니까. 근데 그런 소통이 이렇게 단지 이렇게 하는 척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근데 이게 도어 스토핑도 뭐 사고라고는 하지만 뭐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기자하고 설전 끝에 폐지가 됐고 그 뒤로 대통령이 언론을 만나는 건 대체로 일방 소통이었습니다. 국무회의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국민들 촉천해가지고 국정 현안을 설명하거나 하는 게 질문을 받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건 좋은데 그에 걸맞는 그런 개방과 소통의 모습을 보이려면 형식만 강조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의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건 언론하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저렇게 다시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진 건 좋고요. 앞으로 저런 소통의 기회를 더 늘리고 조금 더 격이 없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기식 변호사. 그러니까 소통하는 모습 좋다. 높이 평가하겠다. 그런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세요. 이게 박원석 전 의원님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그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의회 연설이라든지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귀국하셔가지고 지지율도 좀 오르시고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번개팅을 한 게 아닐까. 조금 마음이 여러 가지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이런 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조금 지금 저 웃는 모습 보시면 되게 편안한 웃음이시거든요. 그래서 큰 숙제를 내가 하고 지금 돌아왔다. 그럼 약간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겁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큰 숙제를 하고 돌아와서 그냥 그동안 기자들하고 잘 못 만났는데 오늘 적석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리 만들어서 오늘 편안하게 한번 대화하고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자들 얘기도 많이 듣고 대통령님 생각도 많이 전달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점심 모임 이용해서 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많이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서로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주 오늘 좋은 모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홍석주 의원님께는 이거 질문 드릴게요. 이거. 오늘 저녁에요.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할 자리가 될 것 같죠. 근데요, 참석자 보시면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배석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요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이 좀 아침부터 알려졌거든요. 근데 저한테 정치권에 계신 분, 정치권에 아니신 분이 질문을 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라면서요. 그런데 최고위원들은 안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홍석준 의원님. 최고위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로 비교하면 새로운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거죠, 뭐. 근데 김기현 대표는 새로운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윤재욱 그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임명됐죠.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 전에 임명됐습니다만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임명된 것이. 그래서 당의 이제 최고 지도부는 결국 이제 김기현 당 대표 그리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소위 말해서 이제 투톱인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실무 총괄을 결국 이제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 최고위원 이제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들과 그때 한번 식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식사를 한 최고위원은 빼고 최근에 새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지도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고위원들이 계속 잇따라 사고 치니까 그런 게 감안된 거 아닐까요, 혹시? 글쎄요. 그게 뭐 그런 것도 뭐 당에 있던 일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그 방미성과 공유에서 뭐 제외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 쪽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이 내용이 그냥 어렴풋이할 때는 최고위원들이 가나보다 그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도 대통령을 만나는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석자가 아니라 참석 안 하신 분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 좀 하겠고요. 다음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욕감 주지 말자. 한동훈 장관이 이 얘기를 꺼냈답니다. 누굴 향해 한 말일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장관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석규 배우가 혼자서 우리나라의 큰 영화들 주인공은 다 독차지하던 때니까 꽤 오래전 얘기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일이야말로 이 업무 자체의 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들께서 그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법이지만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건 네가 법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는 가끔만 오잖아요. 부를 때만. 의미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를 그냥 모욕 주기 위한 질문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제 애창곡이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영상이에요. 앞선 영상은 어제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뭔가 선배 입장, 그러니까 본인도 전직 검사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을 대하는 뭔가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뒷부분의 영상은요,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따박따박 차갑게 말하는 듯한 약간 대비되는 모습이 좀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 영상 좀 먼저 들어드렸는데 오늘 현역 의원 계시니까 전재수 의원님하고 조종훈 의원님께 먼저요.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자주 좀 보셨잖아요. 접할 기회도 있으셨고.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실제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예, 그때 모습을 가까이서 보셨을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제 예.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제 그 하는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이게 뭐 까칠하게 또 뭐 성질대로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죠. 살다 보면 제가 못하는 일을 후배들이나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기도 못하는 일이면서 남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재수 의원님 저 얘기를 굳이 꺼내신 거는 모욕감 주지 마라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해야 될 성찰적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못하니까 본인이 못하는 부분 후배들에게 좀 당부 삼아 하는 이야기로 보여지고 자세와 태도가 본질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갈등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을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더 큰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왔던 그런 모습을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훈 의원께서는 법사위 계셨으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좀 자주 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만나면. 예, 저는 뭐 전재수 의원님에 비해서 비교적 한동훈 장관님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가을부터 국정감사, 그다음에 현안 질의 등등 꽤 많은 대화, 토론 그리고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보면 좀 변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해갑니까? 예, 제가 법사위 처음 임명이 되고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의 속도가 한 2배속, 3배속은 된다는 느꼈습니다. 처음에? 예,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 그 초기는 인사청문회 시절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간 단계? 그 넘어섭니다. 그때 그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초기. 예. 한 2배속, 3배속이 돼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할 정도로 했고요. 정말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이 뭐 부족할 정도로 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공격하는 날카롭게 날선 답변들이 적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좀 발언을 좀 줄여나가고 말이 좀 천천히 되고 2배속이 아니라 한 1.5로 내려왔습니까? 1.5, 한 1배속까지도 내려올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말이 조금 더 신중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그 국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 없었다라는 표현들을 몇몇 의원들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실은 살짝 좋습니다. 선배라고 권위 있는 분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고개 숙이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임위에서 관련 장관 차관 오면 무조건 예예하고 좀 낮은 자세를 기대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 장관은 그런 모습 이제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한 장관이 법사위를 해나가면서 제가 좀 신선한 발견을 했다 그럴까? 특히 제가 질문할 때 정쟁적인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 정말 민생에 관한 법안들, 특히 마약 문제들, 외국인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대우조선해양에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배려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질문했을 때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약자들에 대한 고민, 배려를 하는 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저런 발언을 할 때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 그리고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자라고 할 때
본인에게도 저는 스스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변해 나갈지 저는 살짝 기대가 됩니다. 자, 홍석준 의원도 접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여기 예.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접촉을 했기 예.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후배 그 검사 임용 시에 한동훈 장관이 후배 검사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저는 상대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서 이 야당 의원을 상대한 모습은 약간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실체하고 거리가 있다 그 뜻입니까? 민주당 생각해 보시면 청문회 때부터 말도 안 되는 뭐 이모 공격부터 시작해서 뭐 그 한국서렘이라든지 또 김의겸 또 의원의 또 청담동이라든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그런 정쟁적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좀 태도가 뭐 논란이 되고 이렇게 뭐 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안을 정책적인 이슈로 보면은 방금 조정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마약 이슈 그리고 또 조정은 또 의원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만 이민 문제 또 그 여성 또 스토킹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1대1로 그 어떤 질문 주고받을 때 막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 지역구에서 이제 그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직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피해자들 돕기 위해서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어떤 약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 그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다 좋은데 이게 소급했을 때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하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본 한동훈 장관의 어떤 모습은 전재수 의원님이 본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요. 조정훈 의원이 보신 거와 약간 결은 좀 다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연수원 동기시죠? 자, 어떤 인물로 보셨습니까? 오늘 한 장관이 저 후배 검사들, 신임 검사들한테 한 얘기는 정말 철저하게 검사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후배들한테 정말 그 형과 같은 또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지 뭐 자기 어떤 그런 정치적인 민주당을 빗대어서 이렇게 자기한테 모욕감을 주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우리가 종종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모욕감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피의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또 그런 아픔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사할 때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야 하지만 따뜻한 검사가 되어야 된다. 그걸 오늘 후배들한테 강조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또 조사할 때 그런 원칙을 지켜왔기에 저 자리에서 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은 사실 여당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총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야당은 지대한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래서 자주 얘기해요. 한동훈 장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였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늘 공개된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노력을 안고 한 장관을 마스코트처럼 앞세우자 얘기하고 있다. 일단 뭔가 좀 쓴소리를 했네요. 뭔가 스스로 사람 키울 생각 안 가고 이렇게 뭐 데려올 생각만 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인기로 정치할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무모하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을 보고 한 소리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내년 총선에서 또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가 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장관 한동훈과 정치인이 된 한동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틀린 말씀이 아니죠.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 차기 대선 주자 이걸 이제 조사를 하면은 가장 높게 나오죠. 여론조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모이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이제 지지층이 열광하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지. 한동훈 장관이 외연을 넓게 확장할 수 있는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그런 요소가 필요한 건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그런 요소에 적합한 인물일까, 적합한 대안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보였던 이제 태도는 물론 예. 아직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감정적이고 또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게 마치 이게 무슨 뭐 인생의 신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의 행간 속에도 그런 게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던 건 어쨌든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여당으로부터 탄압받는 예. 그 모습 속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날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야당 편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인물이 아니고 여권이죠. 오히려 권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고 지금은 어쨌든 여권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하고는 이제 상황이나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당시 윤 대통령의 이제 케이스가 그런 신화가 또 한 번 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모하다. 이 지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국회 오면 항상 또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주제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주제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이군요. 원내대표 만날 용이 있다. 이렇게 꺼냈어요, 얘기를. 그런데 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뭔가 순서가 있나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먼저 화면으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데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새로 뽑힌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진복 정무석 오늘 많이 나옵니다. 기사에 지금.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새로 선출된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축하난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시에 만날 용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민주당은 당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오늘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수 의원님, 이게 상황이 묘하게 된 게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를 대통령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요의가 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겠다가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앞뒤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당히 좀 아쉽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아니 좀 그만 좀 봅시다 라고 아주 귀찮아할 정도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취임하고 난 뒤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야당 대표를 안 만나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아무 일도 없었냐? 그렇지 않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오만 것들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원내대표 만나자 그러면 그러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마음 편하게 대통령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당당하게 대통령 만나고 그러면은 박강원 원내대표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지금 제안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흑과 백, 이 세상은 선과 악, 하늘과 땅 이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회색 지대도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낮은 지지율 지금 30%대 아닙니까? 역대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좀 바꿔다 주십사. 이번에 홍석주 의원님 들어보겠는데 사실은 여권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 된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적합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 지점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치 차원을 넘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건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국회의장단도 몇 차례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사실은 이번에도 좀 아쉬운 게 미국 국빈 방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 처음에 그런 제안이 있었죠. 예,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거부를 하셨죠. 변재열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민주당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여야 협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저희 그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이런 어떤 자세를 저는 취해야 된다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당이나 또 국민 중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표를 만나는 게 바람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좀 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사실은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형식과 상대를 불문하고 좀 여야가 자주 만나야 되고 특히 이번에 박홍원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통령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한 30여 초 나오는데 딱 그럼 결국에는요 양쪽에서 얘기한 조건을 다 맞추면은 당대표도 못 만나는 거고 원내대표도 못 만나는 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만남의 형식을 제안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정치인이시고 아무리 상대방이 싫고 상대방하고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국정 운영을 하죠. 이렇게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고 그거는 아예 이제 뭐 대화의 상대로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한테 제안한다 그래서 지금 여야 관계에서 원내대표가 선뜻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오늘 축하난을 보냈지만 뭐 원하는 답은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얘기는 더 할 것 같습니다.